어머니, 이번 제사 준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하려면 어머니의 돈부터 정리해 주셔야죠. 뭐라고? 내 시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내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니? 저희가 아들이잖아요. 결국 다 우리 목될 건데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맞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누가 제사 지내겠어요? 아들이 지내야죠. 그러니까 미리 달라는 거예요. 가영아, 제사를 핑계 삼아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을 맞은 이명혜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남편과 젊을 때부터 뼈 빠지게 일하며 가정 하나 지켜내는 게 제 삶의 전부였고, 덕분에 늦은 나이지만 마음 편히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와 고생을 같이 했지요. 손에 물집이 터져 굳은 살이 박혀도 웃으며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제사에는 늘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든든한 울타리였고, 그래서인지 저도 제사상 앞에 서면 마음이 한없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과 딸 하나씩 있어요. 아들 준성이는 40대 중반인데 성격이 참 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착한 게 탈이지요. 자기 주장보다 아내 눈치를 먼저 살피는 모습에 늘 답답한 마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딸 혜영이는 그런 오빠와는 달라요. 30 넘어 혼자 독립해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힘든 와중에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버팀목 같은 아이예요. 문제는 며느리 가영이에요. 겉으로 보면 단듯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 살아온 눈으로 사람 속을 읽는 법을 아는데 가영이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본심이 드러나요. 자기 돈은 꼭 쥐고 절대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 내주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이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결혼 초반부터 조금씩 보였어요. 어느 날이었죠. 같이 장을 보러 갔는데 카트에 이것저것 담더니 계산대 앞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카드를 꺼내니 기다렸다는 듯이 짐을 포장하기 시작했지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든든하게 장도 보고. 그 말투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 아이 장바구니까지 책임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또 한 번은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제가 불고기를 넉넉히 양념해 놓고 반찬도 정성껏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가영이가 식사 후 슬쩍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 반찬 좀 싸가도 되죠? 요즘 반찬 가게에서 사 먹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머니, 솜씨가 훨씬 좋아서요. 그 말 자체야 고마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 배불리 먹고 갈 때는 반찬까지 바리바리 싸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뻔뻔했던 건 남편 생신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간단히 식사를 했는데 딸 혜영이가 케이크랑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 가영이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희는 아직 대출도 있고 애 학원비도 많아서요. 대신 어머니가 좋은 걸 준비하셨을 테니 저희는 마음으로 축하드릴게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고 남편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딸 혜영이가 들을 때마다 제 속을 읽은 듯 말합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속내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영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변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살림이 빠듯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관심은 오직 돈뿐이라는 사실요. 남편은 입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병원에 붙박이처럼 있으면서 옷을 갈아입히며 손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는 순간조차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은 늘 조마조마했지요. 언제 또 무슨 얘기를 꺼낼까 가영이의 얼굴이 떠오르기만 하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예상대로 가영이는 병문 안을 와도 남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지요. 어머니, 입원 비는 얼마나 돼요? 솔직히 저희가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 인사도 남편 안부도 묻지 않은 채 처음 꺼낸 말이 고작 병원비라니. 남편은 기침을 하며 힘겹게 눈을 떴고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가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차마 들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지요.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러자 가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흰 지금 대출 갚느라 정말 빠듯하거든요. 게다가 아이 학원비만 해도 몇백이에요. 저희한테 병원비까지 맡기시면 우리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겐 남편의 생명이 가장 중요했지만 며느리 눈에는 자신의 생활이 더 소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는 지금 아버지가 누워있는 걸 눈으로 보고도 왜 돈 얘기밖에 할 줄 모르나 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 준성은 옆에 서서 멀뚱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매섭게 눈길을 주자 그제야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영아, 좀 자제해. 아버지 앞이잖아.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가영이는 아예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식당에서 죽을 사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 가영이가 따라와서는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병원에 자주 올 시간도 빠듯해요. 애들도 돌봐야 하고 회사 일도 있고요. 그러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돌봄도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는 게 맞죠. 저희는 형편상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쟁반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병환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며느리는 그저 자기 집 사정을 늘어놓으며 책임을 통째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혜영이는 매일같이 퇴근 후 병원에 들러 남편 손을 잡아주고 저를 대신해 간호를 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 목소리 하나에 제 마음이 눈 녹듯 풀렸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에서 제 손을 꼭 쥔 남편과 그 옆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가영이가 나란히 있는 풍경이 저를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불이 꺼진 뒤에도 가영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는 힘들어요. 우리 생활부터 지켜야 해요. 그 소리가 마치 쇠모처럼 제 가슴에 박혀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세는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레 고개를 저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병실 공기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었고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아직 나한테 하실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순간에도 며느리 가영이는 입을 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고개를 내밀더니 제게 속삭이듯 말했지요. 어머니, 이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모르는데 재산 문제가 나중에 커지면 서로 힘들어져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편은 살아계시고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데도 며느리의 관심은 오직 재산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가영아, 지금 내 아버지가 어떻게 계신지 안 보이니? 살아계신 분 앞에서 무슨 정리 타령이냐? 그러자 가영이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딸보다 더 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몫을 확실히 해두셔야 해요.
변호사 불러서라도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나중에 불필요한 말 안 나오고 좋잖아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더 꼭 잡으며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듣지 마요. 당신이 지켜온 집안이 이렇게 돈 때문에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아들 준성은 옆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굴리며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저는 준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내 아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기나 하냐? 준성은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가영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에 제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현실,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그 현실이 고작 돈과 재산이란 말입니까? 딸 혜영이는 그 순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혜영이요. 아직 저랑 같이 산책도 가고 여행도 가셔야 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가영이는 여전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심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내듯 손끝으로 제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다. 돈밖에 모르는 저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뿌리를 절대 맡기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캄캄한 동굴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건 하나였습니다. 이 분노는 반드시 터져나올 것이고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오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사라질 때 저는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려서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지요.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는 말만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고 친척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편의 인품을 아는 이들이 조문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에조차 며느리 가영이는 똑같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아들 대신 자기 자리에서 눈을 굴리며 다가와서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의금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이 많은 돈이 오고 가는데 잘 정리하셔야죠. 그 순간 제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직 차갑게 누워 계신데 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조의금이라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꺼낼 때가 아니다. 내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가영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속닥였습니다. 저희도 알아야 하잖아요. 조의금이며 집도 그렇고 아버님 명의로 된 게 아직 많을 텐데 혹시 다 어머니 앞으로 넘어간 거예요? 마침 그때 변호사가 정리해둔 서류를 확인한 친척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와서 귀띔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이미 이전해 두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마음에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반면 며느리 가영이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예요? 다 어머니 앞으로 넘어갔다고요? 그럼 저희는요? 준성 씨는 아들이잖아요. 왜 저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흠칫 고개를 돌렸고 저는 차갑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다 정리하신 거다. 너희한테 돌아갈 건 없다. 지금은 장례식이다. 그만해라. 그러나 가영이는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저를 괴롭히겠구나. 조의금, 재산 상속, 제 남편이 남긴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돈만 쫓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텅 빈 집에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환히 웃고 있었지만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다짐이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당신이 평생 지켜온 집안을 돈에 눈이 먼 며느리 손에 절대 맡기지 않겠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의 첫 제사를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제사상은 남편이 평생 소중히 여긴 자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직접 다 챙기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부터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죠.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를 앞두고 제게 들려온 며느리의 첫마디가 또 돈이라니.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번 제사는 내 시아버지의 첫 제사다. 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가영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돈 안 주시면 제사 참석 못해요. 앞으로 어머니 돌아가셔도 제사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다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제사까지 돈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며느리. 제 분노는 점점 고요하게 가라앉다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내가 이 아이에게 휘둘리느니 차라리 모든 걸 정리해버리겠다. 남편의 첫 제사날, 저는 전날부터 장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지요. 여보, 첫 제사만큼은 꼭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으로 차려드려야지. 제 마음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시간이 다가올 무렵 가영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음식 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음식은 이걸로 하세요. 제가 일부러 주문했어요. 요즘은 다 이렇게 배달해서 하잖아요. 손수하실 필요 없죠.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투박한 비닐봉지 속에는 잡채, 갈비찜, 나물이 들어있었지만 전부 배달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제 손맛을 귀하게 여겼는지 그 정성을 알면서도 첫 제사상을 이런 식으로 던져놓다니. 제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영아, 첫 제사인데 이걸로 대신하겠다고? 가영이는 오히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첫 제사니까 배달 음식이라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저희가 돈을 미리 쓴 게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사에 모인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첫 제사인데 음식이 이게 뭐냐. 형수님이 평생 손맛으로 정성껏 차리던 집이었는데 저 며느리 참. 그 말들이 제 귓가를 파고들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 체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지요. 가영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사정도 생각하셔야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제사 챙기려면 비용을 보장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저희도 더는 못해요. 저는 손이 떨려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상을 앞에 두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이 돈 없으면 제사 없다라니.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겨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첫 제사다.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가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지요.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시겠다면 저야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뭘 바라진 마세요. 돈 정리 안 해주시면 저흰 못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마저 돈으로 욕보이는 이 아이와 더는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요. 친척들의 눈길 속에서 저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다. 이대로라면 남편의 제사뿐 아니라 내 남은 삶까지도 저 아이 손에 짓밟히고 말 거다. 모든 걸 정리하자. 이 아이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날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욕보인 그 순간이 제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재산을 정리하기로 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제사날이 지나고 며칠 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든 며느리의 언행, 남편의 영정 앞에서조차 돈만 입에 올리던 그 뻔뻔스러운 태도. 그 모든 게 제 뼛속까지 파고들어 한순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다정과 제 체면이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이대로라면 남편의 제사뿐 아니라 제 노후까지도 가영이 소나기에 짓밟히고 말 거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이 생전에 제 앞으로 이전해둔 재산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 생활비로 묶어두고 일부는 딸 혜영이 앞으로 증여했지요. 저는 혜영에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내가 평생 내 곁에서 함께 해줬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사 준비할 때도 너밖에 없더라. 엄마는 이제 내게 기대고 싶다. 혜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며칠 후 가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며 억지로 웃음을 짓더군요.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가영아,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다 끝났다. 가영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 재산 다 정리했다. 너희한테 돌아갈 건 없다. 그 순간 가영이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생포예요? 아들이잖아요. 준성 씨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딸만 챙기고 우리 배제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뭐라 했니? 돈 안 주면 제사 참석 안 하겠다 했지? 그럼 참석하지 마라. 내 시아버지 제사는 내가 지낸다. 내가 죽은 뒤에도 혜영이가 지낼 거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가영이는 치를 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는 단호히 쏘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달라질 건 없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다들 똑똑히 봤다. 이제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아들 준성이 그제야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준성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똑같다. 내 아버지가 위독할 때도 내 옆에 있던 건 내 아내의 돈 타령뿐이었고 넌 그걸 막지 못했다. 아니, 막을 생각조차 없었지. 그런 아들, 그런 며느리에게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니?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영이는 씩씩대며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준성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따라 나섰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 남은 건 저와 혜영뿐이었습니다. 혜영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지금은 편히 눈 감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눈물이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가영이가 다시 제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얼굴을 잔뜩 구기고 억지로 울먹이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앞으로는 다시 안 그럴게요. 제사도 제대로 모실게요. 용서해 주세요. 겉으론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돈줄이 끊겼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그만해라. 내 눈빛이 뭘 원하는지 나는 다 안다. 진심 없는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이미 결정한 건 변하지 않는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이제 없어. 순간 가영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지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가영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조용히 나갔습니다. 혜영이가 제 옆에 와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야 엄마 마음이 편해지셨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하지 마요. 당신 재산은 내가 지킬 거고 나머지는 혜영이가 이어갈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이 편하네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잔잔히 웃는 듯 보였고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후련하게 풀려갔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셋집이 누구 명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인데 누구 명이든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해요. 시어머니자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거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체리나, 나는 너네가 전셋집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보태준 거잖아. 너 친정 도와준 게 아니고 나를 속였는데 미안하지 않니? 뭘 미안해요? 저희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꺼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문제 삼으면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아들, 며느리는 어머니를 속여놓고 왜 이리 뻔뻔한 걸까요? 이런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한정순이에요. 남편을 몇 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동아들 하나 키워서 결혼시키고 며느리도 참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저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 일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정년퇴직까지 마쳤죠. 돈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아서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고 적금도 꾸준히 넣어두었어요. 그렇게 노후 준비를 차근차근 해뒀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며느리 채린이가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숫자에 밝고 계산도 빠르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요. 같은 사무직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했어요. 아들 도현이도 대기업 다니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얼마나 부족하냐고 물어보니까 1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젊은 부부가 집 구하기 어려운 세상에 뭔들 못 해주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했어요. 마침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습관이 생겨서 꾸준히 넣어둔 적금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전화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부족해서.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고맙게 들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 부부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 손자 손녀도 낳아서 함께 놀러 오는 모습을 상상했거든요. 1억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돈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좋은 집 구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깍듯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의 시작 말이에요. 돈을 건네주고 나서 몇 달 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봤어요. 체리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새 집은 어때? 그런데 대답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딱 이 정도로만 답하고 말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전에는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많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며느리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연아, 체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연락도 잘 안 하고. 엄마, 새집 정리하느라 바쁘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느리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인사는 하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이제는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만 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요. 더 이상한 건 아들한테 집 구경 가고 싶다고 했는데 자꾸 미루더라고요. 엄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1억이나 보태준 집인데 한 번도 못 가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옆 동네 사는 김 여사가 와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정순 씨, 며느리 친정 이사했다면서요? 그 집 참 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며느리 친정이 이사를 했다고요? 아, 몰랐어요? 저번 주에 이사 트럭 보고 인사했는데 며느리 엄마가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 친정이 이사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 아들 부부는 언제 이사를 간 건가요? 저는 급하게 집에 와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연아, 너희 이사 간 거 맞니? 엄마, 저희 이사 갔어요. 너무 당연한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며느리 친정도 이사했다는데? 네, 같이 이사했어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이사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우리 아들 부부가 며느리 친정 근처로 이사를 간 건가요? 아니면 같은 동네로 간 건가요? 며칠 동안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소를 물어봐도 아들이 제대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정리되면 모시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만 답하고요. 그러던 중에 동네 미용실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머리하러 갔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정순 언니, 며느리네 이사 잘 됐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네, 잘 됐어요. 그냥 대답했는데 그 다음 말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기하네요. 며느리 친정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 갔다면서요? 동네에서 봤는데 며느리, 엄마도 그날 같이 짐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요. 며느리 엄마도 같이 짐을 옮겼다고요. 미용실에서 나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도연아, 너희 며느리 친정하고 같은 동네로 이사한 거니?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정확히 어디 사는지 주소 좀 알려줘. 엄마가 한번 가보고 싶어. 계속 물어보니까 아들이 마지못해 주소를 알려줬어요. 다음 날 참을 수 없어서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102동 1502호라고 하던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15층에 내려서 1502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깐 후에 문이 열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가 나온 거예요. 안사돈이 털레털레한 집안 옷차림으로 문을 열고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사도. 어떻게?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집 주인처럼 편안하게 말이에요. 사돈, 여기가 어떻게 된 집이에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친정엄마가 들어오세요. 하면서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체리나, 여기가 너희 집이지? 엄마가 궁금해서 왔어. 거실로 들어가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며느리 친정엄마 물건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화장대도 있고 옷장도 있고 완전히 같이 사는 집 분위기였어요. 사돈, 혹시 여기 같이 사세요? 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미안함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머리가 띵했어요. 그럼 이 집 전세 명의는 누구 거예요? 제 명의예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들이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1억을 줬는데 정작 들어간 집은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라고요.
그럼 제 돈으로 며느리, 친정엄마가 집을 구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며느리가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게요. 하면서 부엌으로 도망치듯 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애들이 저를 완전히 속인 거구나. 그럼 전세 보증금은 누가 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채린이가 도와줬어요. 효녀예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효녀라고요? 시어머니 돈으로 친정엄마 집 마련해 준 게 효녀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일단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인사하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제가 준 1억은 우리 아들 부부 전세금이 아니라 며느리, 친정엄마와 같이 살려고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연아, 엄마가 너희 집에 다녀왔어. 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그 집이 며느리, 친정엄마 명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알고 있었구나. 그럼 엄마 돈이 어디에 쓰인 건지도 알고 있었겠네.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 급한 상황이었어요. 급한 상황이라고요? 무슨 급한 상황? 장모님이 보증을 서주셨다가 빚을 지게 되셨어요. 지도 정리해야 하고 갈 곳이 없어서. 그제야 상황이 좀 이해됐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증을 서줬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구나. 그럼 그렇게 말하지. 왜 너네 전세금 부족하다고 했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장모님 일로 어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고요.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럼 속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도연아,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고 어머니도 도와주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살 집이라고요? 도연아, 그 집 며느리 친정엄마 명이잖아. 나중에 너희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장모님 집이 정리되면서 빚은 다 갚으셨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며느리, 친정엄마가 보증으로 빚을 지게 돼서 기존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새로운 집은 친정엄마 명의로 전세를 얻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전세금을 제가 일부 댄 거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미안해요. 하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어머니도 저희 도와주고 싶어 하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도연아, 엄마는 너희 도와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준 거야. 그런데 그 돈으로 며느리 친정엄마 모시고 명의도 친정엄마로 해준 거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장모님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잖아요. 가족이라고요? 그럼 시어머니인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며느리 친정만 가족이고 시어머니는 돈만 내는 존재인가요? 도연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어려운 상황이셨고 저희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민하게 생각한다고요? 1억을 속아서 낸 게 예민한 거라고요. 도연아,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하는데? 아내도 정말 죄송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시어머니를 속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가 엄마 돈으로 친정 문제 해결하자고 한 거지?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요?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도연아, 엄마는 정말 실망이야.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엄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상황이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 어려웠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속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똑같더라고요.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 도연 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체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너희 전세금이라고 해서 준 건데. 네, 맞아요. 어머니께서 저희 도와주신 거 맞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인데 누구 명의든 중요해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체리나, 그럼 엄마를 속인 건 어떻게 생각해? 수였다기보다는 어머니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도와준 거라고요? 체리나, 그럼 친정엄마 보증 문제는 왜 말 안 했어? 그런 걸 굳이 말씀드려서 어머니 마음 무겁게 해드릴 필요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한 건데. 저희가 알아서 해결했다고요? 제 돈으로 해결하고는 알아서 해결했다고요? 체리나,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은 해요. 시어머니자 며느리 친정 도와주는 거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니고요.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이라고요? 그럼 속이는 것도 흔한 일인가요? 체리나, 엄마는 내 친정을 도와주려고 돈 준 게 아니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 가족 모두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어머니도 손해본 거 없으시고. 손해본 거 없다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체리나,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뭘 이런 식으로요? 저흰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민하다고요? 체리나, 1억이 적은 돈이야? 적은 돈 아니죠.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자꾸 문제 삼으시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문제 삼는다고요? 당연히 문제 삼을 일 아닌가요? 체리나, 그럼 미안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 뭘 미안해요. 저희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꺼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기꺼이 도와줬다고요? 속아서 준 건데 기꺼이 도와준 거라고요? 체리나, 그럼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해봤어? 어머니 입장이요? 어머니는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셔야죠. 저희 잘 살고 있으니까 만족하라고요? 체리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지? 이런 일이 뭐예요? 어머니,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모시고 잘 살 거라고요? 제 돈으로 며느리 친정 도와주고는 저를 모시겠다고요? 정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아내랑 통화하셨죠? 응, 했어. 엄마, 아내가 많이 속상해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속상하다고요? 저를 속이고 뻔뻔하게 굴면서 속상하다고요? 도연아,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 엄마가 자꾸 문제 삼으신다고 해요. 솔직히 저도 엄마가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간다고요? 도연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어차피 저희 살 집인데 누구 명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저희 도와주신 거잖아요. 아들도 며느리랑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연아, 그럼 너도 엄마를 속인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 속인 게 아니라 상황이 복잡했던 거예요. 그거 엄마도 저희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연아, 엄마는 너희 전세금이라고 해서 준 거야. 며느리 친정 도와주려고 준 게 아니고. 씨는 어차피 저희가 사는 집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지시는 것 같아요. 꼬치꼬치 따진다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라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가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도연아, 그럼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자꾸 문제 삼으면 가족 사이만 나빠져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제가 참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라고요? 도연아,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엄마 마음도 알겠지만 아내 마음도 생각해주세요. 아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며느리 마음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너무 오래 설명하지 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 못 한다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도연아,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그냥 빨리 정리하자는 뜻이에요. 엄마,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힘들어요. 저희가 힘들다고요? 속인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도연아, 그럼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돼? 그냥 예전처럼 지내세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라고요? 1억을 속아서 준 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어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어요.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적금 몇 개, 예금 계좌,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까지 합치니까 제법 됐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제 명의로 된 아파트였죠. 은행 직원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혹시 상속 준비하신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모든 서류를 받아왔어요. 집에 와서 차근차근 계산해 봤어요.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적금이랑 예금이 1억 5천 정도, 그리고 기타 자산들까지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됐어요.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돈은 사람을 보고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요. 저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한테 제 재산이 넘어가는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 굴면서 제 재산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며칠 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선생님, 유언장 작성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자녀분은 없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줄 생각이 없어요. 혹시 무슨 일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여러 자선단체를 알아봤어요. 고아원, 양로원, 불우 청소년 돕는 곳, 소외계층 지원하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골랐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며칠 후에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자동으로 제 재산이 그 재단으로 넘어가게 했어요. 아파트도 적금도 심지어 제가 끼고 있던 금팔찌까지 모든 걸 포함시켰어요. 서류에 사인하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아들이 어떻게 굴든 상관없었어요. 제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거니까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어요.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자동이체를 모두 정리했어요. 아들 보험료, 휴대폰 요금, 여러 가지 지원하던 것들을 다 끊었어요. 이제는 제 돈을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뭔가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언젠가는 제가 재산 정리한 걸 알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정순아, 이제 내 인생 살아. 남 눈치 보지 말고 정말 후련했어요.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 남은 인생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재산 정리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동네에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정에 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였어요. 미용실에서 들은 건데 며느리 친정엄마가 또 다른 보증을 있어서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소문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남편한테도 숨기고 친정 빚을 혼자 갚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일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굴면서 정작 자기 남편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까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전에 봤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왔는데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엄마가 오르셨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제야 며느리, 친정일을 다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가 저한테도 숨기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보증선 게 또 있었다는 거를요.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지인 보증서 준 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빚이 몇 천만 원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혼자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야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도연아,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지?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며느리는 뭐라고 했지? 어머니가 너무 꼬치꼬치 따진다고.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도연아, 이제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엄마, 저희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아들이 정말 간절하게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어요. 도연아, 너무 늦었어. 엄마, 늦지 않았어요.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도연아, 엄마는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 네? 뭘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내 재산 말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거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도연아, 엄마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갈 거야. 너희처럼 돈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끝난 일이야. 서류도 다 처리했고. 아들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아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웃을 수 있겠더라고요. 전 그들보다 훨씬 가벼우니까요. 제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짐이었더군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